저는 우선 미래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희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집권 이래 심각하게 비정상 상태로 왜곡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사회인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왜곡되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은 의미 없어, 오로지 결과가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출발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 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분 같은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자기 원칙을 꺾지 않고 살려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온갖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훼손할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문재인부터 추미애, 조국이, 무슨 박범계 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게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어떤 정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올곧이 원칙만 지키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인생 막판에 그래 문재인이,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 그런 따위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원칙을 꺾을 거냐, 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게 이제 총장 사퇴를 한 직접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계 입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의 출발에 바로 그런 비정상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그 일을 내가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정치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제가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인데,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정치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결과가 어떤 것이든 연연해하지 않고 과정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지켜나가다가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여당이 될 때도 있고 야당이 될 때도 있고, 야당이 되면은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거니 하고 자기 반성하고 쇄신해서 다음 선거에 열심히 도전해서 다시 집권하고 권력 잡고 여당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권력의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내가 실패해서 야당이 됐을 뿐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더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선의의 경쟁이 되잖아요, 여야 간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의 여야 정치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정치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정치가 언제 망가졌냐? 문재인이가 정권 잡으면서 망가졌어요. 우선 문재인이가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이 비정상이야. 문재인이가 권력을 탈취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자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불법적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세력과 좌파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세월호 7시간 온갖 거짓말과 괴담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최순실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 그거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전부 거짓말인 걸로 다 드러났어요. 도대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10원 한 푼 받은 것이 증거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십 년 감옥형을 선고받고 4년 9개월이나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다 온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사냥,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치밀하고 집요한 여론 조작, 가짜뉴스 전파, 괴담 유포, 이것에 의해서 대통령이 끌려내려고 감옥을 간 거예요. 단 한 군데에서도 정상적인 민주정치라는 과정이 없어요. 전부 불법이고 탈법이고 비정상의 선동정치가 판을 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7년 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권력을 탈취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선포한 것이 우리 자유우파에 대한 전쟁입니다. 새 정권이 들었으면 국정지표라고 하는 거, 국정목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쭉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요. 문재인이도 그걸 했어요. 100대 국정목표라고 하는 걸 제시했어요. 100가지 국정목표.
그중에 1번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어느 정권도 국정지표, 새 정권이 출범해서 첫 번째 국정지표를 상대방 죽이는 걸로 내세운 정권은 없어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권도 그런 포악한 정권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권력 잡고 상대방인 우리 자유우파를 적폐로 몰아서 적폐 청산하겠다는 것을 국정 목표 제1호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내내 갖다 밀어붙였어요.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통령 2명이 감옥을 갑니다. 동시에 현역 대통령 지낸 2사람이 감옥을 가고 국정원장 4사람이 감옥을 가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수사를 받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좌 추적을 당합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없었어요. 이야말로 극단적인 비정상의 정치죠. 이걸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게 탄압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완전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해찬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우파 적폐 완전히 싸그리 쓸어내고 50년 집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 문재인이의 멘토라는 이해찬이가 대놓고 한 발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에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 돼버린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화 타협의 상대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때려잡을 사냥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떤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연장선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출발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놨던 것은 당시 2년 전에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간파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고 정치란 어쨌든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끝없는 방해와 거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자, 3가지로만 설명드릴게요. 새 정권이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 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수많은 공약, 그 공약을 국민한테 약속하고 된 거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손보는 것이 행정 개편입니다. 어떤 부서는 축소해야 되고, 어떤 부서는 확장해야 되고, 어떤 부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서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에 맞게 정부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만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야당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게 관행이야, 관행.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이 행정 개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딱 2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가부 없애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주항만청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잖아 지금. 국가보훈처 보훈부로 격상시킨 거는 거의 뭐 무슨 행정 개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 여가부 지금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없애고 있어요. 지금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또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여가부 장관이 된 거예요. 대통령 공약이 여가부 폐지니까.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이 상황을 만들게끔 강요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항공우주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시대를 맞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도 우주시대 하고 있어요. 반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윤석열의 공약이니까 안 돼, 그러고서 아직도 법안 통과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대 어느 정권 교체기에도 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최소한의 행정 개편조차 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법안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서 된 게 없어요. 최근에 하나 있어, 하나. 교권 보호 사건. 이게 교사들이 막 극단적 선택을 막 계속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거라도 이거는 반대하면 자기들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여야 합의로 진짜 1년 6개월 만에 교권 보호를 위한 사법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그거 말고는 어떤 법안도 그냥 해준 법이 없어. 정보조직 개편도 법안도 하나도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협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또 정부 여당이 그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면은 기존의 법들과 상충이 나고 위헌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 합니다
만약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2달 전, 3달 전에 경고한 법안들이 있어. 농지법, 간호사법 이런 거예요. 그거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통과시킬 거야. 그리고 다 통과시켰어요. 밀어붙였어.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뭐라고 덮어씌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대통령이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6개월의 정치가 정말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의도 정치는 완전히 비정상의 정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자유파 국민들이 야, 좀 잘 좀 못하냐? 그렇게 맨날 더불어민주당한테 끌려만 다니냐라고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비판할 땐 하더라도 이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서 비판해야 돼. 대통령을 상대로 단 하나도 협조해주지 않고 대화 타협은 처음부터 생각도 없는 저것들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힘 11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들 모든 상임위에서 다 소수고 본회의 들어가면 소수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표명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행동에 들어가면 바로 국회 선진화법 걸어갖고서 기소해버리는 건데 고소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준 일종의 무기력한 그 모습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줄 만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이명수 의원도 계시고 또 이창수 위원장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해요.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어디 지역구에 가도 뭐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박수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욕할 땐 하더라도 비판할 땐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비판을 해야 사랑의 매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의 정치의 이면에 뭔가 이건 지나쳐도 좀 너무 지나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그냥 여의도 근처를 떠도는 괴담 수준이라고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7년 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어이없게 뺏겨버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것이 근거 없는 괴담이 아닌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이라는 사람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그 다음에 또 판사 출신의 이탄이라는 현역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 200석 하자는 거야.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틀리면 탄핵해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자들이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탄핵 얘기는 이미 여러 사람이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자기들끼리 촛불 들고 모여서 하고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 작년 3월 10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5월 10날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 중간 대통령의 채취임도 하기 전에 4월에 저 주사파들이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퇴진 집회를 시작한 게 저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광장에 촛불 들고 나와갖고서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 지 한참 됐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거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니야 보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하는 거는 자기들이 봐도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은 3년 전에 했던 180석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거예요. 180석. 그러면 20석이 모자라잖아. 그거를 조국이가 무슨 비례정당 만들면 조국 비례당이 되잖아. 그리고 지금 그 있는 열린 무슨 시민당 같은 거, 그다음에 정의당, 진보당, 무슨 기본소득당 뭐 이런 좌파 정당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들이 다 비례를 내가지고 2~3석씩 해서 합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탄희의 표현이 뭐냐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 가세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 가세하면 그러면 200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얘기만 들으면은 웃기는 소리가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7년 전 상황을 보시면 야 이거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7년 전에도 저 더불어민주당 숫자만 가지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배신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처음에 한 40~50명 만들더니 결국 끝내 가서는 한 60명 넘게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 있는 거야. 여전히 유승민이가 있잖아. 여전히 이준석이가 있잖아. 여전히 김무성이가 힘을 쓰고 있잖아. 국민의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꼬시면 포섭하면 더불어민주당 한 180석, 진보당, 정의당, 뭐는 좌파정당 해서 하여튼 한 또 얼마,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과 내통해 윤석열 탄핵으로 갈 국회의원들 몇 명이라도 포섭해낼 수 있다. 이게 정동영의 얘기고 이탄희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7년 전 박근혜 탄핵의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자들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탄핵을 한다면 탄핵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이자들은 왜 탄핵할까?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판사를 정말 잘 만나가지고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인데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인데 어쩌다가 그 유창훈이라는 자가 담당 판사를 하는 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운 좋게 잘 만났다고 제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이의 실책이 큽니다. 딱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일주일 후에 할지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전담판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고 내일은 누구 모레는 누구가 예측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유창훈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판결만 봐도 대충 아는 거잖아. 물론 이명수가 다 임명해 놨기 때문에 그거가 그거지. 유창훈이 아니고 다른 판사한테 갔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중 최악인 유창훈을 고른 거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들 잔치국수 먹었잖아. 이제 이재명이 감옥 갔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강서구청 선거에 직접적인 타격을 우리가 받았어요. 뭐냐면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야 이재명이가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무리하게 이거 올가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놓친가 보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생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막 집중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이 되고 거의 족대에 다 들어왔다가 퍼두둑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국면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장은 한번 면했지만, 그런데 감옥을 가는 거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이재명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고 그리고 지가 저지른 죄가 어떤 건지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슨 수를 써도 감옥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감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이 대통령이 빨리 되는 거야. 정상대로 하면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전에 감옥 갈 것 같아. 대통령 선거를 땡겨서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윤석열을 탄핵하는 거지. 대통령을 탄핵하면 탄핵 후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석 해가지고 또는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는 저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준석이 똘마니들 몇 명 잘 꼬셔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해버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후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이 말고는 출마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한 정권이 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는 후보도 내기 어려웠잖아. 그래갖고 간신히 홍준표를 후보로 세워갖고 했는데 게임이 됩니까 그게? 25% 얻고 끝났지. 그런 식으로 아예 후보도 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딱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요? 수사 중단. 재판은 계속 된다 그러는데 어느 판사가 현직 대통령 법원에 나오라 그럴 거냐고. 재판 중단. 그래서 임기 5년 동안은 감옥에 안 갈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임기 마치면 보내면 되지. 임기 마치면 손끝도 못 대. 서면 조사하려고 해도 이런 무례한 이러고서 버티면은 손끝도 못 댄다니까, 문재인이처럼. 이게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가는 지 나름대로 짜내고 짜낸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걸린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게 걸렸잖아.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까지 걸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지가 감옥 안 가고 대통령이 되는 길이 있다고 치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겠죠.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다가 우리가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첫 번째 계기 또는 유일한 계기는 뭐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200석은 다 날아가고 우리가 가반이 돼서 저쪽 더불어민주당이 4년 동안 엄청나게 악법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폐기하고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9.19 군사합의도 빨리 없애야지. 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반 이상의 총선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탄핵이니 뭐니 하는 온갖 이 괴담이나 음모 같은 거는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남권이 67개입니다. 지역구가. 수도권은 121개고 영남권 67개를 이 비영남권에서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아예 뭐 저기는 뭐 공천만 주면은 당선되는 지역 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최소한 10개 지역은 우리가 불리하거나 진짜 좋은 사람 잘 공천해서 열심히 해야 간신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10개야 최소. 그게 낙동강 근처에 딱 모여 있어요. 자, 어디냐? 경상남도 양산.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딱 버티고 있잖아. 경상남도 김해. 그 양산 옆이 김해야. 그 다 낙동강변에 있어. 김해 이거 노무현 무덤이 딱 버티고 있잖아. 그래서 양산 2개, 김해 2개, 4개 지역에서 우리는 1명이야. 간신히 달랑 1명. 3명이 다 저쪽이야.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부산으로 들어가면 북강서야. 북강서 저쪽이에요. 민주당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가 사상이야. 그리고 사하 막 이래. 그리고 창원으로 가면 창원 성산. 그리고 그 옆에 진해. 여기가 우리가 공천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낙동강 벨트에 쫙 모여 있어. 최소 10개 선거구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이 강서 같은 경우가 김도읍이라는 우리 자유우파 전사 정치인이 거기 3선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강서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저쪽이 유리한 지역인데 김도읍이라서 3선을 버티고 있는 거야. 김도읍이라서. 예? 또 그 낙동강 벨트 맨 하류에 가면은 사하가 있어. 거기가 조경태 지역이야. 거긴 조경태기 때문에 조경태가 버티고 있는 거야. 5선으로. 조경태 5선은 민주당 저쪽 있다가 우리한테 왔잖아. 저쪽에 있을 때 거기서 3선하고 우리 쪽에 와서 또 재선한 거야. 그래서 5선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하에서 조경태를 빼면은 우리가 져요. 누굴 공천하든. 그 다음에 강서에서 김도읍을 빼면은 누굴 공천하든 우리가 불리해. 그런 지역들이거든. 양산에서 윤영석이 3선인데 윤영석을 양산에서 빼면은 거기 누굴 보내도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런 지역들이야. 이게 선거가 여기 당장 오산도 저기 아산도 아산 갑과 을이 지역이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아산이지만 갑 지역의 인구 구성과 이런 게 다르고 을 지역이 다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천안도 갑을병이 있는데 천안 갑하고 천안 병이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다른데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천안, 아산 한 뭉덩이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 지금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데서 한 지역에서 3번 계속한 사람은 그 지역에 출마 못하게 하는 걸 혁신 아니라고 지금 내서 관철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부산 강서엔 김도읍이 날라가. 사하에는 조경태 날라가. 충남 아산에는 이병수 날라가. 여기서 4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날려놓고 절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는 지역에 고생해서 이제 큰 정치인들이 3선 4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 다 날려놓고 혁신한답시고 누굴 공천을 하도 내가 보기에 뺏겨 진다고. 그러면 선거 지고 나서 혁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야. 선거 치고 나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에 선거를 치렀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뭐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나르고 뭐 온갖 쇼를 하는 바람에 진짜 좌파들한테 그냥 선거 승리를 헌납했는데 그때 우리가 진 의석이 많지가 않아요. 딱 한 석 졌어. 딱 한 석 졌는데 딱 한 석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저쪽에다 넘겨준 거야. 정세균이한테 뺏긴 거예요. 그 국회의장이 탄핵을 주도해버렸거든. 한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렸어요. 근데 지금 이 혁신이, 이게 정치도 모르는 혁신이가 불쑥 이 인기 좀 끌 것 같은 혁신 아니라고 내놓은 게 3선 이상 의원들 다 자르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 내가 부산 낙동강 벨트만 10석 얘기했는데 여기
충청도 아산이라든지 또는 저 충청북도의 무슨 영동 옥천 보원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몇 군데를 더 집어넣어서 보면 한 15석에서 20석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더불어민주당한테 헌납하는 결과가 돼요. 이래놓고 혁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래놓고 혁신하면. 선거 지고 나서 혁신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혁신도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혁신. 제가 공천혁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 해야 돼. 그런데 공천혁명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지 선거에서 지자고 내가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당의 존재 근거거든. 그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이 수두룩 빽빽해. 어떤 거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거, 이거 혁신이잖아. 그런 거를 혁신이가 우리는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도 못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거 하겠다. 면책 특권도 내려놓고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고 국회의원 어디 갔을 때 다 특권처럼 대접받고 있는 것도 우리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적으로 박수도 받으면서 선거에도 이길 수 있고 진짜 혁신도 돼.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혁신이가 엉뚱하게 우리 쪽을 향해서 지금 등대에서 칼 꽂는 식의 이 아이디어, 아주 어설픈 서리건 아이디어 내면서 이걸 혁신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이명수 의원만 하더라도 저건 아닌데 싶어도 반대하면은 당장 당 혁신위에서 하는데 반대하니까 이상해지고 마치 자기 자리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매도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여기까지 와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이냐고. 그런데다가 이 우리 정당 역사상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은 그만두더라도 그 당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가 죽고 말지 당에 부담 안 떠넘긴다고. 그게 당 대표쯤 되면 그 정도의 이 함량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자 당 대표를 지내놓고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당원권 정지라는. 그러면 얼마나 그 행태와 이 수준이 천박하고 문제가 많았으면 그 초유에 당대표 지낸 사람한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겠냐고. 다 중징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홍준표도 당대표 지냈고 직전 대선 후보도 지냈는데도 중징계 8개월을 받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윤리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1년 6개월의 중징계 8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은 당에 대한 해당 행위, 대통령, 이 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모욕적이고 조롱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해서 쌓여가지고 더 이상 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출당하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대표 지낸 사람, 그래도 직전 대선 후보 지낸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돼서 이렇게 징계 결정이 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징계받는 동안에라도 자숙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징계받는 동안에도 자숙해야지. 근신하고 매일매일 반성문 한 장씩 써내도 모자랄 이 자들이 여전히 입이 살아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잖아. 그저께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라 치는 사람이라서 만나자 그래도 난 안 만날 거야. 이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자를 당에서 징계 해제를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고. 혁신이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혁신은 하지 않고 진짜 해야 될 선거 준비는 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매우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저 전국 주사파들은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지금 온갖 공작 중이지, 당에서 지도부는 자기들이 나서서 맞짱 뜨고 싸워줘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 하나 대통령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 없지. 자, 보세요. 며칠 전에 국회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마음까지 억지로 끌어내서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했을 거야. 대통령이 손 내밀고 악수를 청했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보여준 태도 다 보셨죠? 그 정도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라도 나서서 야, 이것들아, 그렇게 버릇없는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 뺏기냐, 그러니까 대신 화라도 내줘야 될 거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화를 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게 남의 일 같은 거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정도로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앞으로 너무 멀고 험해요. 그 첫 단추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인유한 혁신이 같은 이 허술하고 어리숙하고 이 아마추어 같은 이런 혁신 안으로는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선거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컷오프 당할지도 모르는 식의 상황이 조성이 돼버리면 무슨 마음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래서 지금의 당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루어진 3가지 조치를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3가지 조치. 첫째, 김포 서울시 편입. 이 문제를 다룰 당의 특위로 조경태 의원을 임명을 했어. 이거 아주 잘했다고 저 생각해요. 근데 수도권에도 중진이 있어요. 뭐 권영세 같은 사선 의원도 있어.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특위를 맡는 순간 이게 지역 이기주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저기 부산에 있는 오선 의원을 갖다 박아놓으니까 조경태 갖고 시비 걸기가 어렵게 됐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는 경기도 하남시 갔다 왔어요. 김포 여론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고 하남도 뜨겁더라고요. 하남도 왜 송파에 가면은 롯데 제이월드 123층 빌딩 있잖아요. 그게 하남에서 바로 옆에 동네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잘.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현재 시장이 15분이면 된대. 그럼 완전히 생활권이 같잖아. 여기 아산 KTX에서 여기 오는 시간만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남시 주민들이 우리 차라리 서울시민 될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과천이 그렇잖아요. 과천은 전화번호도 0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0이 쓴다고. 032, 031이 아니고 0이야. 서울번호야. 광명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서울시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뜨거운 여론이 있어요. 이거를 잘 수렴해내면 돼. 이걸 잘 수렴해내면 되는데 그거를 저기 부산에 조경태를 위원장으로 앉힌 건 아주 잘한 조치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 3년 전 선거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 시비가 엄청 많이 붙었잖아요. 우리 너무 억울하게 진 사람들 많잖아. 그런데 그동안 당이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일체 공식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한테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해라,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러는데 그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이끌었던 황교안이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가가지고서도 계속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왕따 당하다시피 했잖아. 그리고 이준석이한테 막 놀림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게 다 국민의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부정선거 감시 캠페인을 열심히 해서 공명선거가 되고 그 공명선거 캠페인은 동시에 투표 참여 캠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하고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어제 당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된 특위를 발족했어요. 최초로. 그리고 이 특위에 힘을 엄청 실어줬어. 위원장에 대구 지역의 삼선 김상훈. 그리고 여기 위원이 누구냐 하면 위원이 법사위의 간사 정점식, 행안위의 간사, 그리고 이 간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재선 의원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무위 간사, 저는 이번에 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에 관심을 갖고 힘을 제대로 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왔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부방대 스스로 통칭 10만 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좀 시니컬했거든. 이 사람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따로 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부대가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중요한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에 이철규를 임명을 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로소 당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거 제가 느낀 사건이에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이철규라는 사람 좀 아세요? 얼마 전까지 사무총장 한 사람이죠. 그래요. 지금 조중동 조선일보는 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그 보도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무작비하게 그걸 비판을 하더라고요. 비판 논조는 이거야. 얼마 전 선거 패배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무총장이 19일 만에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친윤 핵심이 다시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고요. 제 고성구TV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보세요. 강서구청장 선거 진짜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이철규가 처음 책임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니까 바로 그 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책임을 졌어요. 아니 책임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실은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선출직 지도부입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책임을 져요. 임명직 당직자들은 이 사람들이 임명을 한 실무자들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책임을 진다면 진짜 책임을 져야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임명직 당직 중에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이 먼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비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책임진 사람이 있었다고 칭찬해야 됩니까? 저는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바로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철규가, 박대출이.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걸 친윤이라고 지금 다시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이명수 의원도 3년 전 총선 준비하면서 당시 황교안 대표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인재영입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입하려는 대상자가 하기 싫어하니까. 한 명 영입하려고 10명, 20명 만나야 되거든. 반면에 우리가 봐서는 이 사람은 뭐 국회의원 하기는 좀 그런 사람들은 또 수백 명 줄 서 있어. 한쪽으로는 줄 서 있는 사람 피해 다녀야 되고 한쪽으로는 만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삼고초려 해가지고서 영입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인재영입위원장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인재영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이제 이 이명수 의원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 어렵게 해서 만나. 가서 저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뭐 좀 역할 좀 해주시면,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시에는 야당이었어요. 황교안의 생각이냐 이거부터 물어본다니까. 사람들은 대리인 별로 안 믿어요. 우리가 누구랑 뭐 할 때는 집주인이냐 물어보잖아. 집 거래할 때 당신 집주인이냐 아니냐 물어보잖아. 네? 차 거래할 때 차주인이냐 아니냐 물어보잖아. 아니 나라는 상품을 사겠다고 영입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당 대표 생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정치판에는 내가 영입해서 뭐 당대표랑 뭐 이런 연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하면 뭐 다 됩니다 하고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야, 여의도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온 거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물어보면 이상하지. 야당 때는 당대표, 여당 때는 대통령. 대통령의 뜻이 당신한테 진짜 실려 있는 거냐 이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대표도 당신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냐. 내가 괜히 말이지 당신 제안 받고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섰다가 당해서 모른 체 하면 어떡하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영입은 당했는데 어디 가서 경선하라 그러는 데가 많거든. 그래서 경선 나갔다가 떨어져. 그런 사람들 많아요. 3년 전에 있었어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드릴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별 생각도 없는데 와서 영입해갖고서 갔는데 영입식 하나는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경선에서 살아 돌아오라 그래갖고서 경선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이게 3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판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의 신뢰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당대표와 정말 제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한 사람이 이 인재영입을 해야만이 영입을 받는 상대 대상자들이 딴소리를 안 한다. 당신 진짜 실권 갖고 온 거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 바로 얘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인재영입을 하려면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는 그런 사람이더군요. 나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요건은 충족.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 신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이철규 하나뿐이겠어요? 뭐 언론에 따르면 정재원이도 엄청 뭐 신뢰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뭐 권성동이도 여전히 뭐 가까운 측근이라고 그러고 그러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서면 되지 않냐?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이 나서면 자기 정치한다고 의심받아요. 이철규는 여러분들이 사무총장 지낸 사람 이철규 하니까 알지만 이 사람 대권주자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치할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런데 장재원이만 해도 뭐 부산에서 벌써 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막 이러고, 그쵸? 권성동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인재영입을 자기 사람 심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시각,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대통령과 당대표와 신뢰관계가 있는데 자기 정치하고는 무관한 사람, 충직하게 자기 주어진 일만 할 사람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논평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 115명 다 둘러봐도 이철규만큼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갖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임명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은 뭐냐면 인재 영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급적이면 더 좋은 사람,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해서 후보를 세워야 선거에 이길 수 있잖아요. 인재 영입은 공천과 직접 연결돼 있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혁신이가 자꾸 똥볼 차는 거 보고,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가 너무 무기력하게 현안 대응을 잘 못하는 걸 보고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있었던 세 가지 조치, 김포 서울시, 수도권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특위위원장 조경태 임명, 부정선거 방지와 관련된 김상훈 특위위원장 임명,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임명, 요 세 가지 조치를 보고 이제 당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명수 의원을 잠깐 좀 모시고 한두 가지 제 의견과 함께 이명수 의원의 입장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오늘 제가 한 특강 중에 어느 부분은 좀 듣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이명수 의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우리 자유우파가 3년 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이 목표에 관해서는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막상 벌어지면 다 지역구 사정이 다르니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테면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 또는 고양 같으면은 지역구 4개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양시 전체를 이끌어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충남과 이 아산과 천안은 거의 뭐 지금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게 지역구 5개잖아요. 네네. 이 5개가 충남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이명수 의원이 충남, 천안, 아산, 천안 지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권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과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 좀 의지, 각오를 좀 듣고 싶어요. 우선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서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요. 그 중에 충청 지역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20대 8이었습니다. 20이 민주당이고 8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월 후에 될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 출신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왕 뽑혔으니까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탄핵 얘기가 나와도 탄핵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지역이 충청도 아니겠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천안 아산이 충청권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도 많고 천안 아산이 이제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 아산에 인접한 당진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천안 아산 당진을 합쳐서 6개 선거구입니다. 지난번에 저만 여러분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크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사실상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권인데 정치적인 선거에서는 여긴 수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 아산만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새로 유입하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에 주로 기업들 입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습니다. 또 여기 근로자층이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상 특성이 있고 또 여기가 사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충청인 대전이나 세종보다는 서울 쪽을 지향하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안 아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청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영향이 커지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구만 보지 말고 천안 아산 전체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이번에 더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이명수.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들어보면 원희룡, 한동훈, 또 나경원, 김은혜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고향 같으면 4개 지역인데 한 명도 우리 쪽이 없거든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4명, 5명씩 되는 그 지역구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안산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에 쫙 모여 있어요. 이런 지역은 그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라도 좀 와서 권역 전체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 오산, 천안, 당진은 이미 있으니까 누가 올 필요 없겠네. 아산. 아산.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수도권이 김포시 서울 편입 때문에 갑자기 확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국토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종북주사파들처럼 그냥 표만 되면은 달려드는 그런 하이에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가까이 있지만은 이제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좀 말씀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포, 하남, 여러 군데서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편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구리나 하남에서 경기도청인 수원까지 접근하는 것보다 서울로 오는 것이 훨씬 빠르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서울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선거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이미 문제는 제기가 됐고 지혜롭게 잘 끌고 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준비된 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저 갑자기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끌고 가면 오히려 역작용이 많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서울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부산에 우리 조경태 의원을 최고위원이 맡았는데, 수도권이 아닌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 의견을 모으되 정말 체계적으로, 어차피 이게 선거 전에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거는 정치행위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법률이 통과돼야 이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세종시 관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제기된 문제를 우리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총선에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표로서 선택을 받고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준비된 준비대로 실무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로드맵을 소위 잘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민주당이 지금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만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한다고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좋은 정치적 계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조금 안 됩니다만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하면 굉장히 역할은 큰데 규모나 면적이나 그런 것이 상 적은 편입니다. 제대로 서울을 살고, 또 경기도도 오히려 사실 경기도는 경기 북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북도보단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것도 한 대안이 되겠다.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회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토 전체의 균형 잡힌 효율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해서 가자. 차분하게 논의해서 가자는 것을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우리 이명수 의원님 생각하고 아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흥분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종북주사파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든 다시 엎어치기 하려고 지금 온갖 이 꼼수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당당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혹시 전화 우리 이명수 의원께 꼭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2분만 제가 거명해서 손들어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기. 이병수입니다. 누구요? 이병수. 명이 아니고 집안이에요, 집안? 집안은 아니고. 첫 번째로 선거를 앞두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놓고
그다음에 노동법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전형적인 보수파 쪽에서만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그럼 100점 100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두시고 중앙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뼈아픈 질문 말씀하셨어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국무위원을 한번 경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무위원이라는 게 장관이 아니고 우리가 국무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 여러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장관은 뭐 국토부 장관, 뭐 산자부 장관에서 그 분야 책임자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국무위원이기도 해서 모든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거든요. 이걸 국무위원을 담은 몇 개월이라도 경험을 하면 국정 전반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국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이 대권 주자나 큰 정치인으로 나갈 때 한 번씩은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장관, 국무위원 한 번 했으면 그렇게 쪼잔하게 이렇게는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아주 뼈아픈 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에서도 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낸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인 비판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원래 지더라도 이 정도까지 크게 지지는 않을 거였는데 이제 엄청나게 크게 져버렸고, 그 과정에 이렇게 표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선거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이재명의 영장 기각이 거기다 가세했다. 그런 정도 취지로 제가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겸허히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공산당들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죠? 네. 근데 그 앞에 자유가 붙은 거고 안 다르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자유가 안 붙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국회에 과반 이상 200석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네. 나라를 갖다가 미국 김정은한테 갖다가 바치는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요새 그 정치인들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개인들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나라를 걱정을 안 해.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예. 그 양반이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 그것이 한번 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명수 의원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지금 걱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보수 우파인 사람 전체가 걱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요즘에 아시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 3개 사단을 줄이고 우리 최전방 GP를 11개를 없앱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이미 미군 철수에 동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바꾸자는데 그게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우선하는 게 그거예요. 우선 당장 북한의 핵 위협, 이거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안보적인 조처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은 분명히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내년 11월 5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키려면 우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미군 철수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주장하니까 저렇게. 그걸 한다고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우선 실질적인 안보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종전보다 훨씬 가까운 그런 안보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고 어제 사실은 대전에서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뵀을 때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경찰병원 예타 문제를 좀 걱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자주 만날 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가끔 뵙니다만 이런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그 의지 신념은 확실한 분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점은 의심하려면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혼자 의지와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참여해주고 우선 국정 선택을 내년에 제대로 해서 지금 보수 우파가 다수당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 뒤에서 아까부터 손을 드셔가지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명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도 엄청난 부정선거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부정을 완전히 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침묵하고 있는 게. 알겠어요. 예. 그래. 의원님 답변하실래요? 우선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국민의힘이 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김상훈 위원장을 부정선거 방지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다. 제가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도 지난번에 특히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선관위의 시스템이 정말로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정 선거의 부정선거를 넘어서 우리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선거, 부정선거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도 고쳐야 되고 제도도 고쳐야 되고 선관위 조직도 완전히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사전투표 경우에 이틀간에 걸친 사전투표를 효도관광과 결합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무더기로 사전투표를 하게 만드는 이 좌파 쪽의 투표 행태 같은 것들이 옛날 같으면 관권선거로 바로 고발이 됐을 텐데 사전투표와 교묘하게 결합이 되는 바람에 그냥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과 층위들이 달라서 그 각각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당이 바로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 캠페인과 운동을 해온 분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 박수 좀. 그 옛말에 그 타초 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초 경사.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논두렁 같은 데 가면 뱀들이 나오니까 작은 작대기라도 들고 가면서 풀을 툭툭 치고 가라 그랬어요. 풀을 툭툭 치고 가면서 나 여기 사람 간다고 미리 경고를 하면 뱀이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타초,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온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바로 저 종북주사파들에게 타초경사의 효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눈치 보고서 조금씩 하려다가 아예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간신히 이겼는데 그때라고 해서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심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를 뒤집은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좀 쫄아가지고 겁이 나갖고서 대충 하거나 도망간 놈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이 타초경사의 효과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부정선거 캠페인을 했던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한테 크게 우리가 신세를 졌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번 우리 당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당의 지도부 생각은 우리가 당선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된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저도 나가서 의총회가 나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밖에서 들끓는데 왜 정작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걸 대신해주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하나 못 만들고 그러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대표나 우리 원내대표 말씀들은 물증이 확실하지가 않고 뭐 심증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바로 정치적으로 제기해서 되잡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소극적인데, 제가 뭐 행안위에서 뭐 지난번에 지난 총선이나 먼저 선거에서 뭐 코로나 핑계에서 돈 엄청나게 몇십조를 주었잖아요. 그런 거 지적하면 그때 선관위 사무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준 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당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우리 당의 지도부의 어떤 그 선거, 부정선거 제기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그걸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였고, 대부분 쉽게 당선된 분들이 지도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파헤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우선 우리가 당선돼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당선된 선거를 왜 우리가 부정선거를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건 지도부에서 잘못한 거고, 늦게나마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한 대로 대책이 가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저희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이라고 할 건 없고, 아까 우리 이명수 의원님 말씀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이 말씀만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산 KTX 타고 들어오는데 그 아산 그 관광호텔 요거 근처죠? 하여튼 그쪽에 요즘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 뭐 이거를 이렇게 슬로건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경찰병원 예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어요. 이게 예타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예타는 예비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 심사도 아니야. 그런데 왜 예타 하냐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2년 3년씩 걸리거든. 그리고 이게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돈이 뭉텅 잘리기도 하고 기약 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타에서 대부분의 주요 국책사업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예타에서는 그냥 대충 한 거야. 실제로 본 심사에서 정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예타 노선이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수정안을 냈다가 저 좌파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보고 몇 가지 알아봤더니 아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경찰병원이 됐건 무슨 군인병원이 됐건 종합병원 하나가 있어서 아산 시민들이 맨날 저 삼성병원까지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천안에는 저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바로 국책사업인 겁니다. 정말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 지역 정치인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으로 예타 면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한테 이 문제가 왜 국책사업이고 왜 대통령 결단으로 예타 면제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역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국회의원이면 다 그런 지역의 그런 주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지역 주민,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자니까. 그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모르겠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의 이명수 의원이 바로 이런 지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힘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는 그런 이명수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예비 타당성 검토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는 과거에 우리 강 시장님 계십니다만 정부가 수백억 이상을 정부 돈을 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이런 사업들이 다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면 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몇십조가 드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로 그걸 다 면제를 시켜버렸어요. 너무 여러 군데 면제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기술적, 경제적 이런 효용성이 있는 거냐 한번 걸러서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 병원하고는 달라요. 병원은 일종의 공공청사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영리나 수익을 목적하는 병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 법에 보면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게 딱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를 의결할 것, 심의 의결할 것. 또 두 번째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 국회에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냈고요. 또 법을 다른 의원이 또 냈고 이번에 강훈식 의원이 같은 법률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행정안전위에서 처리가 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정안전위라는 위원회가 법사위처럼 싸움이 많은 데입니다. 더구나 위원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제대로 심사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열리면 맨날
이태원 참사 가지고 싸우다 끝나고. 그래서 법안 심사가 빨리 열리면 처리해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의 의결로 이걸 해주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국무에서 보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걸 하려면 기재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장관들은 다 오케이를 해요. 지금 걸리는 데가 어디서 걸리냐면 기재부의 국장이 지금 이걸 특히 쥐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지시해도 장관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충남의 경찰병원을 이번에 면제를 해주면 다른 시도에서 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걸.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장을 만나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국장이 조금 마음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필요하면 기재부 국장한테 거기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민주당에서는 벌써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안 되거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처럼 벌써 거짓말 시켰다, 뻥쳤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병원은 어차피 합니다. 예타 결과에 관계없이. 예타를 하게 되면 빨라야 6개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의 규모를 우리가 지난번에 예타와 같은 용역을 해서 이미 250 병상을 했고 저희는 800석을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작업이 예타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분명히 된다. 다만 시간이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면 내년에 설계를 못해요. 그러면 병원 지으려면 5년이 걸리는데 이 5년을 또 앞으로 기다리기 너무 길으니까 빨리 면제해서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스트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대통령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 지금 장관은 동의하는데 공무원들이라는 게 국장이 기재부 국장이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쥐고 이걸 소리를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하긴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자세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뻔했네요.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어서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이게 아산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다들 아슬아한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온양온천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잖아요. 그죠? 현충사도 있고. 예.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호텔이 온양관광호텔? 그 길 맞은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 거기 그 온양관광호텔이 온천이 유명해서 한 몇 번 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온천하면 온양온천이고요. 네. 이 역사가 한 2000년은 됩니다. 2000년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보면은 네. 백제 시대에 온조왕이 여기를 왔었고 여기에 그래서 지금도 탕정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 지명입니다. 한자로 끓을 탕자 우물정자. 아 그래요? 그게 온천이라는 지금의 뜻이죠. 탕정지구가 거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온양온천의 역사가 2000년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정하는 온천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나오는 전통온천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침체가 되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온양온천이 뜨겁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용수섬 치는 것처럼 온천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온양온천으로 이렇게 솟아나고 용수섬 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온양온천 또 탕정 여기서 솟아오르는 그 원천 있잖아요. 그거 2000년 전에 그 원천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탕정이 보통 우리말이 잘 없어서 어디 중국에서 왔나 그랬더니 이게 원래 우리 끓을 탕자, 우물정자, 끓는 물이죠. 그렇구나. 역사가 깊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온양온천, 온양관광호텔이요. 그게 온양행궁이었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아쉬운 것이 세종 여기 역대 임금이 오신 또 직접 오신 이 행궁에 관련된 그런 역사를 보면 고려 때부터 오셨어요. 고려 때 많은 임금들이 오셨고 본격적으로 기록에 많이 나온 조선시대 태조, 태종, 세종, 예를 들면 영조 이런 분들이 계속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온양행궁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런 온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테마타운처럼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기서 한 달 이상 머물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 작업이나 국정에 관한 국사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세미나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편전에 있는 정인지 신숙조 같은 그런 학자들을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와서 같이 온천도 하고 그랬겠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가 맹사성의 고향입니다. 맹사성은 이제 청백리 중 한 분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분을 정성으로 발탁한 분이 세종대왕이고 또 중요한 분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장영실. 우리나라 최고의 뭐 발명가죠. 과학자. 그분이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벼슬을 직접 주어서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도록 했던 것이 바로 온양행궁인데 이걸 복원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 공감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당국과의 협조 이런 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저는 어떻게든지 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꼭 후손들에게 미래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얘기를 많이 죄송합니다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차 튀니지를 갔습니다. 전 튀니지를 처음 해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카르타고가 옛날 이 튀니지를 본거지에 생긴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한니발 장군. 출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스 또 여러 가지 로맨스 잘 알습니다. 그 목욕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목욕탕이 있는 그 옆에 대통령궁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이 목욕탕 시설 그걸 보기 위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또 제가 중국에도 전에 가보니까 중국의 시안 서안이죠. 시진핑의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양귀비 목욕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양귀비가 당 현종 그다음에 경호실장, 비서실장, 경호하는 병사들 목욕탕 그게 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돔 안에 들어가니까 큰 이렇게 욕조 이게 바로 천몇백 년 전에 양귀비가 목욕하던 곳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동전 던지고 여기다 어떻게 뜨거운 물을 다 이거를 넣었을까 어떻게 배수를 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광 자원인데 국제적인 근데 문제는 그런 데는 어떤 남녀간의 로맨스가 하나의 그 얘기거리가 되는데 우리 온양행궁은 아까 말씀한 세계적인 한글 창제 준비 작업을 했다. 또 이 청백리의 표상인 맹사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청렴이란 말 부정부패를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징성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가장 부흥했던 때가 세종대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과학기술사에 보니까 15세기에 전 세계 50여 종의 새로운 발명품이 나왔는데 그중에 20여 가지가 바로 조선에서 나왔다. 그게 바로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가리킨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상을 받고서 남은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관광객이 모이는 곳은 단순한 남녀의 어떤 사랑 또 그것이 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는 됐습니다만 여기는 컨텐츠와 이런 게 충분하다. 이걸 개발해서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새로운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공부를 좀 새롭게 하게 되네요. 무슨 말씀을요? 장영실 경우에는 장영실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은 있는데 장영실의 흔적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 지방 투어를 하다 보니까 그 BTS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요. BTS가 여기 잠깐 앉았다간 의자. 그럼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그걸 관광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의 문제인데. 그럼요. 지금 우리 온양은 그런 면에서 정말 풍부한 문화 역사적인 이 스토리텔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살려야 됩니다. 뭐 참고로 온양이라고 하는 지명도 그 전에 이제 비공식으로 동네에서 쓰긴 썼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온양군 현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 지명으로 하도록 지시한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온양온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세종대왕과 아산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깊군요. 이거를 좀 잘 활용. 여기서 뭐 심지어는 이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그런 정사에 관한 지금으로만 세미나 토론회를 많이 하셨고 또 과거 시험을 쳤어요, 임시. 그리고 지금 호텔, 관광호텔 안에 들어가기 입구에 바로 그 정조대왕의 친필 영괴대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여기를 많이 왔었어요. 영조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또 한편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으로 봐서는 온양온천이라고 하는 물 그런 거를 스파 산업으로 육상산업도 필요한데 바로 이 전통적인 이런 역사 문화 이걸 통해서 이 온천의 새로운 미래를 또 만들어갈 수 있고 아주 참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침체 방치되어 있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인데 사실 이곳은 지금 그 천안 아산역 KTX 역사가 있는 그쪽
하고 또 탕정 신도시하고 네네. 이렇게 막 지금 아산이 확장되어서 발전해 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은 구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좀 태조한 느낌이 많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유지해서 이 지역 분들이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형태로든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면 네네. 기왕이면 산재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역사문화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들을 잘 살려서 결합해서 네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거네요. 아, 뭐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네. 바람도 그거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그거를 우리 행정 당국에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새로운 그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말씀으로만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진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예. 일단 받았는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여기 아산은 또 이순신 장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 뭐 천중사란 사당도 있고 예. 묘소가 여기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충문 관련한 유적지 이런 네.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개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무공 이순신은 뭐 아산을 떠나도 생각할 수가 없고 예. 뭐 여기서 결혼도 했고 또 방씨네 온양 방씨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됐어요. 원래 문관 출신이었는데 네. 이 집안 대부분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방진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보성군수를 지낸 분을 장인으로 맞으면서 이제 무를 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아마 그때도 아마 지금처럼 뭐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었지만 왜군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미리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힘을 가지고 예. 나라를 지키겠다. 그 방진군수란 분이 보성군수를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말하자면 활을 잘 쏘는 분이었어요. 활명인이셨구나. 예. 그래서 활도 그분한테 배우고 여러 가지 무. 그래서 이분이 늦게 이제 무과시험을 쳤거든요. 아하, 예. 28살에 무과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말에서 낙마하는 예. 바람에 28살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네요. 32살 합격을 했습니다. 32살에. 32살 합격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어렵게 함경도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게 녹둔도라고 하는 또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만 네. 그런데 어려운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거 전방에, 예. 삼수갑산이란 말 있잖아요. 삼수갑산. 한번 삼수갑산은 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역사와 다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많은 그 흔적 또 특히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화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온양 온천 중심의 세종대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이순신 장군과의 어떤 스토리텔링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 아산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거의 수도권과 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고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탕정지구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여기 뭐 가까운 거리는 가깝지만 가보면 다른 나라 같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하.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우선 젊은들이 막 부글거리고요, 바글거리고. 또 도시 이런 형태도 완전히 신도시 형태로 돼 있어서 이쪽 소위 구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이 거기서는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 행정구역은 뭐 저 충청도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문화는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KTX로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GTX를 이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까지 오는 GTX를 천안 아산까지 하도록. 그 잠깐이잖아요. 그걸 연결하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가 혁신적으로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김포 이런데 지금 수도권 편입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수도권 편입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편익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수도권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아산만 방조제요? 네네. 거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그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이죠. 네네. 뭐 여기가 이제 온천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이렇게 세 군데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도고온천은 사실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유난히 그 도고온천이 유황온천입니다. 그 유황온천 국내에서는 뭐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하나인데 거길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시 뭐 좀 되돌아보기가 그렇습니다만 11.6 나는 날 오후에 그날
바로 여기서 이제 거기서 아산만 방조제 그 준공식이었습니까? 끝나고 여기서 이제 온천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닦아요. 그런 운명의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도곤천의 경우에도 지금 박 대통령이 잘 가시던 그 온천 욕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좋은 관광자원으로 보존하고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그냥 말만 하고 민간이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구조 변경이나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당진 갔을 때 당진 분들이 아산만 방조제가 당진과 아산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네네. 마지막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세워서 좀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도곤천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가신 거기다 박정희 거리를 만들자 그런 민간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기가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시장하는 분들이 저런 다른 당이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참 박정희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을 하냐 그러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설득이 안 되는 게. 뭐 이제는 이제 단체장도 우리 자유파고 또 내년 총선에서 천안, 당진, 아산 이 권역을 우리 이명수 의원이 잘 이끌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의정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좀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리는 중부권의 정말 중추 거점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산 공부를 많이 했네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네. 뭐 전국에 계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고득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산 과거에는 이제 온양온천 신혼여행 오는 곳으로 됐는데 신혼여행 오기 전에 우리 역대 임금님께서 많이 오셔서 이 온천수의 효능과 이런 걸 다 이미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엄중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마침 우리 여기 주변 지역의 이제 시장들이 모두 또 국민의 힘이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새로운 뭐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원동력을 그대로 살려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온천이 지금 침체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활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더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까 말씀한 사교천하고 아산만은 아산만 속에 사교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별 적이 없고요. 아산만이 지금 그 관여되는 데가 당진, 아산, 평택도 있죠. 이게 다 아산만이고 그 평택에서는 그걸 자꾸 평택호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 지역에서 부르는 건 뭐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아산만 발전을 끌어가는 원동력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공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